거장 여행을 만나다. 클래식 클라우드 김태현의 책보다 여행. 또 다른 숲에 들어섰다. 윤동주의 산문을 읽으면 비에 젖은 나무가 되어 젖은 흙으로 잔불이 내리는 기분이다. 나무가 있다고 믿었기에 여전히 나무를 느낄 수 있는 그곳. 윤동주의 곁으로 떠나는 여행길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형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고 느낀 것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 글, 바로 산문이죠. 그래서 산문을 읽으면 우리는 글쓴이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서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한 편의 산문, 그리고 그것을 쓴 이의 곁으로 떠납니다. 바로 시인 윤동주의 곁으로 말이죠. 오늘 이 여행길을 안내해 주실 김응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 간략하게만 제가 프로필을 소개를 해드리면 숙명여대 기초교양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철엄, 시로 만나는 윤동주를 펴내셨고 국내외에서 윤동주 문학을 알리는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MBC TV 무한도전에도 출연을 하셨었고요. KBS TV 책을 보다 자문위원이십니다. 또 CBS TV 아카데미 숲에서 윤동주 문학을 강연을 하셨고 2017년에는 동아일보의 동주의 길, 또 2018년엔 서울신문의 작가의 탄생을 연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동주 산문과 읽기, 그리고 그 해설을 모은 책 나무가 있다를 출간하셨습니다. 윤동주가 산문을 썼다. 네. 좀 사실 낯선 이야기거든요. 예,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산문 또 어렵게 생각하고 읽지 않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산문을 보면 굉장히 또 다른 세계에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산문에 대해서 네 편의 산문을 한번 이렇게 해설하는 책을 써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시는 우리가 저희 세대만 해도 지금 교과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이미 교과서를 통해서 서시 같은 시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네. 윤동주 시의 분위기라고 하면 뭔가 좀 소년적이고 그러면서도 낭만성 속에서도 항상 그 어떤 굳은 기계 같은 게 있고 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이해들을 하고 있는데 네. 산문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동주 씨가 한 110여 편이 되는데 제가 110여 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 윤동주가 원하지 않는 시도 막 전집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확히 윤동주가 원하는 시는 19편밖에 없었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거기에 네. 나오는 걸 저는 이제 정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그 19편 이외의 시들도 있어서 그냥 110여 편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한 30여 편, 40여 편은 동시입니다. 어린애들을 위한 시고요. 우리들이 아는 시들은 이제 정말 그냥 청년들 세대가 누구라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지만 산문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깊이 있는 세계를 보여줘요. 마치 노년의 어떤 사람이 인생을 회고하는 듯한 그런 깊이를 보여줘서 어떤 사람은 괴테가 말했다고도 하는데 그 어떤 대문호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귀한 작가, 정말로 작가가 되려면은 그 아이들에게 노래를 주고 네. 청년들에게 철학을 주고 노년들에게 인생을 회고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독자층을 다 갖고 있으면은 아주 최고의 작가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을 누가 남겼다고 그래요. 근데 윤동주야말로 그 독자층들이 동시에 독자 아이들에게 노래를 주고요. 네.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철학을 주고 나이 든 분들에게 인생을 회고할 수 있는 그런 깊이를 이 산문을 통해서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문학 작품 혹은 이제 예술 작품의 갈래 중에 하나인 또 영화 같은 이제 작품들을 감상할 때 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의 작품이 여러 가지의 시선으로서 완성도 높게 해석될 수 있는 작품들 그런 네네. 것들을 이제 소위 이제 걸작이라고 이제 예. 부른다라고 하는데 네. 소위 윤동주의 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 걸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경지에 갔다라고 저희들이 배워왔거든요. 예. 그 산문은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예. 하나씩 차근차근 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전에 이 책 자체에 대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시만 썼다고 생각했던 윤동주의 산문 4편을 모아서 이제 해설을 예. 엮은 책이죠. 교수님께서 쓰신 예. 책인데 바로 나무가 있다라는 네.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 제목 나무가 있다. 예.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보면 윤동주 그러면 별 이미지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사실 저희가 아는 시도요. 예예. 그 정도밖에 없어요. 예, 그냥 이미지 그러면 별하고 어머니만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윤동주 시와 글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 나무가. 근데 이제 나무라는 이 이미지를 쓰게 된 게 이제 정주영의 영향도 있는데요. 정주영 시에 나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영향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 나무를 보면서 이 사람이 힘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이야기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별똥 떨어진 데라는 산문을 보면 이 나의 내면과 그다음 세계는 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아주 실망에 젖어 있다가 숲에 나와 보니까 나무가 있다 하면서 확 화면이 바뀌어 버려요. 그 나무가 있다를 보면서 그 나무에 대한 명상들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네. 근데 그 나무가 있다라는 명상이 어떻게 펼쳐지냐면은 저 나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생물이 아닌가 이렇게 나와요. 아. 그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행복한 생물. 행복한 생물. 괜찮잖아요. 이 조합이 잘 안 맞잖아요. 행복한 사람이나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반적인 수사법은 아니죠. 그렇죠. 네네. 그런 게 참 많아요. 윤동주 표현에. 굉장히 상투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보면은 낯선 단어 조합을 만들어내거든요. 행복한 생물이다. 근데 행복한 생물인 이유를 4-5가지를 쭉 나열을 합니다. 네. 근데 얘가 그 어전 비탈 같은 데서도 뿌리만 내리면 무한대로 영양소를 받아들이고 또 향일성으로 태양을 향해서 가지를 뻗어서 다 자기 몸을 일궈 세우고 그리고 그 그늘을 만들어서 쉬게 하고 또 새들이 와서 깃들고 네. 그다음에 뿌리끼리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동주가 그 시 이전에 1937년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 됐을까요? 나무라는 시를 써요. 네. 나무 해가지고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이 4줄짜리입니다. 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제가 그 노래를 지어가지고 부른 나무라는 노래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네. 윤동주, 김은교 나무 치시면 그래서 이제 이 시가 대단한 거죠.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불어야지 나무가 춤을 추는데 추는데. 또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단독자로서 오히려 세상을 움직여버리는 세상에 의해서 조종받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이 존재가 아니라 뭐 우리 집에 아파트 몇 평이라서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어느 대학 나왔다고 어떤 존재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것보다 더 큰 존재가 되는 세계를 움직이는 존재가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의 기저에는 그 아까 얘기했던 정종의 영향도 있지만 네. 정종도 그렇고 이 윤동주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이 겨자씨의 비유가 있죠. 겨자씨. 그렇죠. 네. 이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니까 종교와 관계없이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큰 나무가 되매. 사실 네. 겨자씨는 큰 나무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그냥 식물인데 큰 나무가 되매 거기에 새가 깃든다고 나오는데 그 새가 깃드는 이미지가 윤동주 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윤동주는 자기 자신을 나무로 생각했지 않았는가. 예. 소위 우리가 그 영화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네네. 감독의 페르소나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말하자면 이제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네. 어떤 또 다른 분신 같은 형태로서 이제 극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물들을 이야기하는데 윤동주의 글 속에서 나무는 바로 그 작가 자신의 페르소나 같은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나무라는 상징은 윤동주뿐만 아니라 카프카에게서도 나오고 또 도스토옙스키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포괄성 있는 이미지가 아닌가 해서 나무가 있다라는 제목은 하나의 화두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나무라는 것, 네. 나무를 인간에다 비교한 그 대작가들이 많은데 네네. 결국 그 나무가 나무로서 비유되는 인간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네.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부터 윤동주 산문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작품부터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순서로 보면 네 편의 산문이 남아 있는데요. 네. 제일 마지막 산문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1941년에 쓴 마지막 그 일본에 가기 전에 네. 그럴 가망성이 큰데 4학년 때 쓴 산문이 경우가 큰데 이 종시라는 산문입니다. 종시. 종시. 근데 이걸 맨 앞에다 두면 오히려 좀 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읽기 편하게. 네. 그래서 이걸 맨 앞에 뒀습니다. 역으로 해서. 그래서 영화를 보면 마치 결말을 우리가 미리 알고 예. 시작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이제 뭐 다시 이렇게 플래시백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네. 것처럼 과거를 해서 구성을 갖다 꼭 맨 마지막 글을 맨 앞에다 넣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종시. 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일단 제목 자체가. 제가 앞부분 첫 문장만 한번 선생님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제가요? 예예. 제가 2년 넘게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네. 낭독은 또 처음입니다. 네. 종점이 시점이 된다. 다시 시점이 종점이 된다. 아침, 저녁으로 이 자국을 밟게 되는데 이 자국을 밟게 된 연유가 있다. 일찍이 서산대사가 살았을 듯한 우거진 송림 속. 게다가 덩그러니 살림집은 외따로 한 채뿐이었으나 식구로는 굉장한 것이어서 한 지붕 밑에서 팔도 사투리를 죄다 들을 만큼 모아놓은 미끈한 장정들만이 욱실욱실하였다. 이곳에 법령은 없었으나 여인 급납구였다. 만일 강심장에 여인이 있어 불의에 침입이 있다면 우리들의 호기심을 저기 자아내었고 방마다 새로운 화제가 생기곤 하였다. 일단 의미를 떠나서 문장이 정말 좋군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거 어떤 건요. 문장이 이게 정말 사이다 같이 시원하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좋은 책은 빨리 못 읽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1년에 한두 권 있을까 말까 하는데요. 어떤 책들은 이거 뭐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씩 글 한 편 읽고 이거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쓰지? 그리고 머릿말 읽고 생각하고 멈추게 되죠. 멈추고 또 그래서 뭐 산문집 하나인데 3개월 걸리고 시집인데 두 달 걸리고 그런 시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죠. 물론 빨리 읽어도 마음에 어떤 윤기를 일으키고 이런 책들이 있지만 네. 윤동주 문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입맛이 기억해내는 집 같은 게 있죠. 그래가지고 네네. 막 4, 5년 지나도 운전해서 찾아가고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문장이에요. 이런 문장이 읽고 무슨 베스트셀러처럼 이거 시원하네. 이제 콜라 같은 문장이 아니라 이거 그냥 이거 뭐야 원조 설렁탕 같은.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떤 꾸밈이 있다라는 느낌이 없는데 네. 말하자면 그 글 안에서 네. 우리가 가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그 상황과 사건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전달해주는 듯한 네네. 그런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문장이 이렇게 길지 않고 아주 담백함에도 불구하고 네네. 힘 같은 게 느껴져서 네. 읽으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이 종시라는 제목과 함께 이 네. 작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종점이 시점이 된다. 이게 종점 그냥 현저동 종점입니다. 그렇죠. 저기 지금 그 청와대 앞에 분수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기차 타고 학교 여기 나오면 이제 다시 시점이 종점이 된다. 아침에 나갔을 때가 돌아오면 이제 종점이 되는 거고. 그렇죠. 아침에 학교 갈 때는 시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 자국을 밟게 되는데 이게 벌써 이제 통학길이라는 거죠. 아침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이제 종점이 되고 아침에 갈 때는 시점이 되고 그게 또 인생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서산대사가 살았을 듯한 우거진 송림 속에서 덩그러니 살림집 이게 이제 연세대 핀스놀이죠. 네. 그 안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욱실욱실하고 지내는데 이거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거 여기서 살아서는 이거 그 당시 이제 연세대가 시골이었으니까 네. 세상을 모른다. 좀 이제 좀 그 사대문 성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봐야지. 좀 이제 뭐 미치코시 백화점도 보고 뭐 근대화의 어떤 좀 혼마치도 흔적들도 보고. 네. 뭐 이래지 세상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시골에서 명동마을 아주 그 오지에서 왔는데 게다가 여기서 오지도 생활하면 너한테 뭐가 있냐 이렇게 타이릅니다. 그래서 윤동주가 이제 방을 얻으러 가서 지금 이제 경복궁역이죠.
경복궁역에서 걸으면 한 15분 걸립니다. 누상동 9번지라는 네. 거기에서 이제 김송이라는 소설가, 좋아하는 소설가 그 집에서 머물면서 이제 학교를 오고 갈 때 보았던 것을 상세히 쓴 글입니다. 그래서 가면서 이제 현조동에서 내려와서 제가 이제 걸어보니까 윤동주 그 누상동 9번지에서 그 현조동 전차 종점이 있는데 지금 청와대 앞에 분수대입니다. 거기까지 한 10여 분 걸려요. 제가 학생들 데리고 여러 번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가서 이제 경복궁 옆길로 쭉 내려가서 광화문 통으로 쭉 내려가면서 보이는 건물들의 이야기를 쭉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가면서 보다가 남대문에서 내려가면서 남대문 보면서 또 느끼는 감정들. 그러면서 이제 서울역까지 와서 기차를 갈아타거든요. 그래서 기차를 갈아타고 이제 그 신천역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여기 책 보면 이제 약도가 다 있는데요. 그 갈아탈 때 그 기분이 또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그 노동자들을 봅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보고 느꼈던 느낌들 이런 걸 썼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어떤 일상에서 마주치게 되는 평범한 그 풍경들인데 네네. 그걸 이제 작가의 눈으로 아주 섬세하게 묘사함으로써 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정서를 이제 전달해주는 뭐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우리 예를 들면은 학생들이 지금 아침에 오고 가는 통학길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언제나 작가라는 그 욕망이 시달리게 되면 네네. 아주 특별한 거 네.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대상 네. 그리고 흥미진진한 어떤 인물 네. 뭐 이런 것들을 쫓아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뭐 그 통학길을 뭐 한두 번 왔다 갔다 했겠어요? 네네. 학교를 다니는 내내 반복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그 늘상 보는 것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데 네네. 그것을 이제 완전히 180도로 틀어서 아주 세밀한 호기심으로써 기록해 나간 그런 이제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뭐 그 종점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점. 아침에 이제 전차를 탈 때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들을 굉장히 더 어둡게 썼어요. 어두운 사람 눈에는 어둡게만 보인다고. 그래서 또 기다리는 사람이 그 공장에 가는 사람 같기도 하고 저 학생은 정말 숙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쭉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재미있죠. 그래서 사람을 관찰하는 걸 거의 연습하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도 사실 대학원에서 이제 그 문창과 수업을 받을 때 네네. 작가의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네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생각의 깊이 같은 것들인데 네네. 남들이 사물들이 일상의 어떤 풍경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을 시인의 상상력,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기술해 나가고 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제 해석하는 방식으로서 산문을 쓴 거군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낭송을 또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합니까? 김태윤 선생님 낭송이 아주 좋네요. 제가 이거 너무 좋아서 여기에 이제 네. 이꾸러미들 여기부터 한번 낭송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여기 이제 바로 아침에 이제 그 풍경이군요. 전차를 탈 때 그 사람들 관찰한 부분이거든요. 네. 한번 선생님의 낭송을 모셔 듣겠습니다. 네. 예. 이꾸러미들을 든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기로 한다. 늙은이 얼굴이란 너무 오래 세파에 찌들어서 문제도 안 되겠거니와 그 젊은이들 낯짝이란 도무지 말씀이 아니다. 열이면 열이 다 우수 그것이요. 백이면 백이 다 비참 그것이다. 이들에게 웃음이란 가물의 콩싹이다. 필경, 귀여울이라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의 얼굴이란 너무나 창백하다. 혹시 숙제를 못해서 선생한테 꾸지람 들을 것이 걱정인지 풀이 죽어 쭈그러뜨린 것이 활기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내 상도 필연코 그 꼴일 텐데 내 눈으로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이 다행이다.
재밌어요. 재밌네요. 그죠? 예. 아 재밌습니다. 예. 그 책을 그냥 낭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네요. 그래서 제 선배 2년 선배 이제 기홍도 형이라고 있었어요. 기홍도 씨. 네네네. 이제 형도 형이 제가 입학할 때 저희 문학회 선배였는데 형도 형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하여튼 많이 들었어요. 중앙일보 기자가 된 다음에도 저 후배들한테 시를 잘 쓰려면 시를 잘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산문을 잘 써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산문을 맛깔나게 쓰고 시를 잘 쓰는 사람들이 이제 저기 김수영 시인이라든지 네네네. 또는 신경림 시인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산문을 참 잘 쓰잖아요. 기영도 시인도 산문을 잘 쓰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선생님.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우리가 모르는 그 윤동주의 시를 푸는 열쇠를 이 산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재밌네요. 윤동주가 바라본 이 성안의 풍경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지금이야 뭐 다 같은 서울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윤동주의 시절에만 해도 이제 사대문 밖에 네네. 서울 바깥에서 이제 서울 안으로 들어온 한 이방인이 네. 아침 저녁으로 오가는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네. 낯설게 쳐다보고 그것을 자신만의 상상을 통해서 기술해 나가는 것.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이 곁에 이미 그 많은 글의 소재거리가 있다는 걸. 예. 저도 오늘 김태훈 선생님을 발견했습니다. 이 그냥 무슨 TV에서 볼 때보다 훨씬 신물이 좋고 또 대화해 보니까 네. 문학을 이해하는 게 내가 정말 몰랐구나. 이 TV에 무슨 TV에만 나오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근데 선생님 요거 하나만 또 한번 또 부탁.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게 아무래도 여기 제가 작가님한테 약간 말리는 기분이 이것은 저기가 아까 네. 선생님 제가 그 말씀이거든요. 그 전차 탈 때랑 기차 탈 때 이제 갈아타잖아요. 이 친구 환승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 그 여기 윤동주가 느꼈던 그 부분입니다. 여기 네. 읽어볼까요? 여기 읽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단성 있는 동무의 주장이지만 전차에서 만난 사람은 원수요. 기차에서 만난 사람은 직이라는 것이다. 따는 그러리라고 얼만큼 수긍하였댔다. 한자리에서 몸을 비비적거리면서도 오늘은 좋은 날씨올시다. 어디서 내리시나요? 쯤의 인사는 주고받을 법한데 이런 반구 없이 뚱한 꼴들이 작기나 큰 원수를 맺고 지내는 사이들 같다. 만일 상냥한 사람이 있어 요만큼의 예의를 밟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전차 속의 사람들은 이를 정신 이상자로 대접할 게다. 그러나 기차에서는 그렇지 않다. 명함을 서로 바꾸고 고향 이야기, 행방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주고받고 심지어 남의 여로를 자기의 여로인 것처럼 걱정하고 이 얼마나 다정한 인생 행로냐. 재밌지 않으세요? 이거 대단하네요. 예, 저는 그 통학을 아버님이 이제 파주에서 시골 교회를 하셔가지고 네.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가 이제 신천에 있는 대학교인데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이제 신천역까지 오고 또 서울은 전차 타고 다녀요. 네. 그러니까 지하철. 네. 근데 기차 안에서는 그냥 앉으면 갑자기 달걀도 주고요. 예전에 그랬죠? 아주머니들이 막 갑자기 저한테 네. 학생 그 딸이 시집 가는데 2년이 연락도 안 해. 어떻게 하면 좋지? 저한테 갑자기 막 물어. 이 자식이 한국에 서울에 유학 가더니 연락도 안 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지하철에서 누가 그렇게 보면 미친 사람으로 알죠. 옆에 앉았는데. 아니 우리 지금 예. 현재도 그렇잖아요. 예. 그 우리가 어디 여행지에 갔다가 우연히 어떤 장르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네네. 어디 분이세요? 여행 왔어요. 그러세요. 여기는 어디가 좋고요. 그러니까 그게 기차는 가능한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하철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저도 여기 오늘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만 예. 옆좌석에 있는 사람한테 예. 어디까지 가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 이 사람 뭐지? 지금 그 얘기예요. 전차에서 만난 사람은 원수요. 전차에서 만난 사람은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처럼 인상을 뚱하니 쓰고 있고. 예, 기차에서 만난 사람은 직이다. 아는 사람. 예, 서로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저는 이제 발터 베냐민이 쓴 유년 시대라는 책들이 있거든요. 자기 어릴 때 독일이나 이런 데서 겪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글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어릴 때
그 길 다니면서 느꼈던 거, 선물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도 야 우리가 발터 베냐민만 읽을 것이 아니라 윤동주의 이 산문에서도 너무 재밌는 표현들이 나와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해설을 쓰면서 한참 웃었는데 네. 그 세계를 보는 시각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랑성이 있다는 거예요, 윤동주는.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아이들, 엄마 아빠 없어도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빨랫줄에 걸어놓은 요에다 그린 지도. 네. 내 동생과 내가 요에다 그린 지도. 네. 그다음에 엄마는 이제 별나라 가신 거죠. 아빠는 돈 벌러 간 아빠는 이제 만주 땅 가신 지도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줌 싸개 지도라는 시가 있는데 그것도 재밌잖아요. 그러네요. 아주 비극적. 엄마 아빠가 다 없고 아이들이 고아인데 동생이 오줌 싸가지고 그걸 오줌 싸기를 걸어놓은 건데 그걸 제목을 오줌 싸개 지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래서 왜 지도 그린다라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입을 해도 오줌 싸면 또 지도 그렸다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비극적인 잔혹한 그 낙관지를 갖고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그런 명랑성들이 이렇게 쓰는 것들이 글 곳곳에 나와요. 이 사람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 절망과 그 인생의 비극을 이겨내는 힘은 이렇게 명랑성 가지고 우리가 버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산문에도 나와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몇 년 전에요.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은 영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아마 영어가 아닌 작품 중에서는 꽤 오랜만에 작품상을 수상한 그런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탈리아 영화였는데 2차 세계대전에 그 아우슈비츠에 갇힌 그 부자가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맞아.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놀이다.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형장으로 끌려서 죽을 때까지 마치 놀이를 하듯이 그렇게 웃음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윤동주의 산문을 제가 몇 줄밖에 못 읽었습니다만 약간 그런 느낌이군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루에 어떤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늘 피곤과 그 고민 속에 젖어 있는 그 당시로선 현대인 얘기죠.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것을 묘사하면서도 결코 작가로서의 웃음을 잃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윤동주가 남긴 거군요. 또 하나 키워드를 이제 우리 첫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동주를 굉장히 그 관념적이거나 그냥 방 안에 뭐 일본 말로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그냥 방 안에 갇혀 있는 수척한 시만 쓰는 청년이 아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이 종시의 끝을 뭘로 했냐면요. 그 아현리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터널을 2개 통과하고 서울역에서 지금도 그 터널이 있는데요. 그 아현의영 터널이라고 하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서울역에서 타면은 잘 기억을 못해요 사람들이. 서울역에서 타면 염천교 지나서 꺾이자마자 사실은 터널을 들어가요. 그게 1904년에 건설된 터널이거든요. 그게 길지 않아가지고 사람 기억을 못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터널을 늘 서울역 오면은 파주역에서 그 터널을 지나서 했기 때문에 명확히 기억하는데 이제 윤동주가 이제 광화문에서 쭉 내려오면서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쭉 뭐 전차 쓰고 전차와 기차 안에 손님들의 이야기를 비교하고 서울역에서 갈아타고 나오는데 이제 신촌역 가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현 의영 터널을 나오자마자 예전에 아현리역이라고 있었어요. 추계 예대 바로 앞이거든요. 지금 아직 흔적이 있습니다. 그 역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자마자 그 복선철도 짓는 노동자들을 발견해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윤동주와 노동자 썼더니 학술 논문에 안 실렸어요. 그게. 그래서 심사원들이 제가 설득력 있게 글을 못 쓴 거죠. 근데 다시 제가 쓰려고 합니다. 다시 개고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윤동주와 노동자가 어떻게 연결지내 생각을 못 해요. 근데 해바라기 얼굴이라는 시 보면 누나의 얼굴은 해바라기 얼굴. 해가 금방 뜨면 일터에 간다라고 지금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데 그걸 지우고 사실은 공장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공장을 지우고 일터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산문에도 보면은 그 전차를 기다리고 있는 여공인 듯한 여자들이라든지 끊임없이 여자 노동자
또는 그 복선철도 만드는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또 윤동주 스크랩북이 4권이 있거든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연세대보관에 있는 건 지금 2권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사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스크랩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좀 놀라운 사실인데 임화라고 있잖아요. 임화라고 그 프롤레타리아시. 네네. 그쪽 라인의 책들도 많이 그 가위로 오려가지고 신문에 스크랩에 넣고 사회 경제 상황, 조선 총독부의 정책 이런 데 관심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그 아옌리역에서 나오자마자 그 노동자를 봅니다. 그때 표현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제가 읽겠습니다. 네. 마무리로 이번에 작가님께서 직접 읽어주십시오. 야단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그 벗어난 겁니다. 아현 의영 터널을 벗어났습니다. 터널을 벗어났을 때 요즘 복선 공사에 분주한 노동자들을 볼 수 있다. 아침 첫 차에 나갔을 때에도 일하고 저녁 늦차에 들어올 때에도 그네들은 그대로 일하는데 언제 시작하여 언제 그치는지 나로서는 헤아릴 수 없다. 이네들이야말로 건설의 사도들이다. 땀과 피를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인물론이 이제 바흐진이 연구한 것이 있는데 도스토옙스키는 그 당시에 가장 문제적 개인들, 프로블레매틱 퍼슨, 가장 문제적인 인물들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윤동주가 시에 보면 시에 나오는 주인공들 있잖아요. 아까 그 고아들. 그 난민들이 많았던 30년대 말의 분위기에서 고아들을 딱 주인공으로 잡아내는 거라든지 또는 해바라기 얼굴에서 그 여공을 딱 신경숙의 외딴방처럼 그 여공 문학사는 굉장히 길잖아요. 1925년에 우리 문학에서 여자 노동자가 처음 등장해서 유한이, 임화, 뭐 내거래 순이든 뭐 여자 노동자들이 쫙 나오는데요. 70년대 뭐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나오는데 그때 그 여공이라는 지위는 일본의 나프와 한국의 카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자들은 언제든지 잘라내도 하니까 막 6개월에 한 번씩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헐값에 일해버리고 뭐 다시 하고 그런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해바라기라고 해바라기 얼굴을 썼고 복선철도 노동자는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 정책을 보면 이제 39년에 철도를 복선으로 깝니다. 그러니까 군사 물자를 빨리 원활히 수송하기 위해서 그러면 복선으로 깔면은 그 철도를 복선으로 깔기 위해서 땅을 강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땅을 강탈하고 거기 공사를 짓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일본군들이 직접 철도를 놨는데 속력이 늦어지니까 거의 그냥 그 지역마다 그 아버지, 아들, 할아버지까지 막 강제로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쟁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갖다가 탁 집어가지고 복선철도 노동자인데 이들이 전 건설의 사도라고 하지만 그 얼핏 읽으면 이거 친일적인 글이 아닌가? 군사. 근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어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관적인 그 애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슬픈 족속들이란 시에도 보면 나오죠. 흰 띠를 뭐 두르고 그죠? 일하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모습도 그런 일관성으로 봤을 때 그걸 뭐 친일이라고 상상도 할 수가 없고. 윤동주를 친일이라고 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기 그 시도 때도 없이 이 사람들은 종일 일한다고 그러거든요. 윤동주가 이 산문에 보면 나는 이제 돌아가는 시간이 있는데 이 사람들 언제 일이 끝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늘 일하는 걸 보니까 아침에 가다가 보고 또 끝날 때도 그 아현리역에서 이 공사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시를 읽으면서 그 통근길에서 이걸 그냥 뭐 일단은 이제 연구라든지 이 글을 언급할 때 사람들은 막 철학적으로 풀어요. 종시가 뭐 어떻고. 근데 그게 아니라 삶에서 내가 겪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입학식만 있고 졸업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졸업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입학만 하는데 그 내가 오고 가는 전 삶의 하루의 일정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그 만남의 의미를 이 사람이 정리한 거죠. 아침에 봐가지고 역 앞에 서 있는 그 지쳐있는 군상들의 모습들을 갖다가
마치 빈센트 반 고처럼 쭉 네. 그 탄광에 있는 사람들 얼굴처럼 그려놓고 또 차 안에서 나면서 건물들 식민지의 건물들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또 전차와 기차의 그 재미있는 장면들도 비교해놓고 그러면서 아이언이 여기에 나와서 또 그 노동자들의 모습도 그려놓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이 글은 그 단순히 그냥 스케치의 글이 아니라 그 식민지 1940년대 초반기의 식민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자기의 내면까지 이렇게 드러낸 일기이며 또한 아주 수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동주가 그 자신이 살던 시대의 세상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그 뛰어난 필력으로 보여준 산문이 바로 종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시인으로만 알려져 있던 윤동주의 산문,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나무가 있다의 김은교 작가님과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 그의 시가 아닌 산문을 더 읽고 싶다,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2부, 3부에서도 계속해서 이 윤동주의 산문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혼자 듣기 아까우시면 공유하기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아르테 출판사 클래식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태훈의 책보다 여행은 여러분의 성원으로 계속됩니다.